뉴스 플러스 시작합니다. 삼성그룹이 이재용 회장의 경영 일선 복귀에 맞춰 준비하던 그룹 컨트롤 타워 부활과 쇄신안 발표가 결국 무산됐습니다. 검찰이 1, 2심에서 모두 무죄를 받은 이재용 회장에 대해 기계적인 상고를 결정하면서 벌어진 일입니다. 이 공소를 제기한 금융감독원의 수장이 공개 사과까지 한 마당이라 검찰을 향한 비판 여론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첫 소식 장슬기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경영 일선 복귀와 함께 예고됐던 삼성의 컨트롤 타워 부활이 사실상 무산됐습니다. 검찰이 1심과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이 회장에 대해 대법원 상고를 결정하면서 사법 리스크가 남게 됐기 때문입니다. 삼성의 정통한 고위 관계자는 한국경제TV에 사법 리스크가 해소되고 나면 진행될 것으로 보여졌던 쇄신안과 컨트롤 타워 부활 논의는 현재로선 사실상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과거 삼성그룹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했던 미래전략실은 지난 2016년 국정농단 사건으로 해체된 바 있습니다. 그동안 그룹 차원의 전략 수립을 위해 재건 가능성이 거론됐었고 그 시점은 이 회장의 경영 복귀로 맞춰졌습니다. 이 고위 관계자는 과거 컨트롤 타워가 해체됐던 것은 사업적 이유가 아닌 오너 중심의 지배력을 높이는 데 악용됐다는 의혹 때문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경영 승계 관련 재판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컨트롤 타워를 복원시키면 같은 의심이 또 제기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룹 컨트롤 타워 부활과 쇄신안 발표가 무산된 가운데 이 회장의 등기 임원 복귀도 미뤄질 전망입니다. 삼성전자는 오는 18일 이사회를 열고 다음 달 주주총회에 상정할 안건을 논의하는데 이 회장의 등기이사 선임권은 논의 대상에서 제외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판결까지 1년 정도 걸릴 예정인 대법원의 최종 판단은 법률 심의인 만큼 결과가 크게 바뀌진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사법 족쇄를 온전히 풀지 못한 이 회장의 경영 활동의 제약은 불가피해 보입니다. 재계 안팎에서는 검찰의 목리로 삼성이 제도약 골든타임을 놓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장슬기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철강 알루미늄에 대한 25% 관세와 상호 관세 부과를 예고하면서 글로벌 관세 전쟁이 불붙고 있습니다. 이제 모두가 합의한 규칙이 아닌 힘에 의한 새로운 통상 질서가 등장하면서 대응과 보복의 악순환이 반복되는 무한대치 상황이 벌어질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당장 미국에 6조 원이 넘는 철강을 무관세로 수출하고 있는 국내 철강 기업들이 직격탄을 맞게 됐습니다. 취재 기자와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산업부 이지호 기자 나왔습니다. 이 기자, 트럼프가 이 개별 품목 가운데는 처음으로 이 철강과 알루미늄을 콕 집었는데 일각에서는 중국 견제다 또 이런 말들도 있는데 어떻게 해석하면 되겠습니까? 사실 꼭 중국 견제다 이렇게만은 해석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제조업 재건에 대한 의지가 상당히 강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번 조치 역시 중국을 견제한다기보다는 미국 제조업의 부활이라는 큰 그림이 있다는 해석이 더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특히 철강은 자동차, 조선, 또 가전 등 제조업의 원재료죠. 산업의 쌀로도 불리는 굉장히 중요한 소재입니다. 자국의 철강업체인 US 스틸 살리기라는 평가도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US 스틸 인수 관련 질문에 답변을 하는 과정에서 이번 관세 방침이 나왔거든요. 당시 트럼프 대통령은 US 스틸이 미국의 위대한 기업이었지만 나쁜 정부와 경영 때문에 쇠락했다고 언급하면서 이번 관세가 US 스틸을 위한 정책이라는 점을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싱가포르 소재 금융중개업체인 삭소방크의 차루 차나나 최고 투자 전략가는 2018년 이후 중국은 더 이상 미국의 주요 철강 공급국이 아니라면서 한국 같은 국가가 오히려 이번 조치의 영향이 더 클 수가 있다 이렇게 밝히기도 했습니다. 지금도 중국이 미국에 수출하지 못한 철강을 우리나라에 싸게 팔면서 국내 철강사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인데 이번 추가 관세 부과로 또다시 좀 충격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네, 맞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2018년에 지금과 똑같이 철강과 알루미늄에 관세를 부과한 바 있습니다. 당시 한국은 협상을 통해서 철강 관세를 면제받았습니다. 대신에 연간 수출 물량을 263만 톤으로 제한하는 쿼터제를 받아들이기로 합의했죠. 한마디로
263만 톤까지만 무관세로 수출하게 해줄 테니 그 이상은 안 된다, 이런 겁니다. 그 결과 2015년에서 2017년 연평균 383만 톤이었던 수출량이 현재 70% 수준으로 축소됐는데요. 이런 상황에서도 미국은 지난해 한국의 철강 수출에서 물량 기준 3위, 금액 기준으로는 1위를 차지했습니다. 아직 철강 관련 관세에서 구체적인 내용이 나오지는 않았습니다만 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이 새로 발표하는 관세는 기존 관세에 추가되는 것이라고 언급한 만큼 무관세 물량 이외에 25%의 관세가 적용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원래도 25%의 관세를 적용받던 곳은 추가 관세로 50%의 관세가 적용될 수가 있고요. 대표적으로 한국 기업 가운데서는 포스코와 현대제철이 영향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포스코의 경우는 북미 수출 비중이 약 15%, 현대제철은 약 5% 수준인데 모두 현재 생산 기지가 없습니다. 그래도 만약 무관세 쿼터제가 유지가 된다면 국내 철강 기업들은 현재 수출 물량까지는 다른 나라 철강사에 비해서는 좀 가격 경쟁력이 생기는 것 아닙니까? 사실 당장은 그렇다고 볼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꼭 그런 것만은 아니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어느 쪽으로든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기 때문인데요. 한국산을 포함해 관세가 부과된 수입품은 미국산에 비해서 가격 경쟁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철강업체의 리스크가 국내 자동차나 또 가전업체로 번질 수 있는 점도 문제로 꼽힙니다. 현대차나 기아를 비롯해서 삼성전자나 LG전자 등은 원자재로 들어가는 철강 대부분을 국내 업체에서 조달하고 있습니다. 예컨대 LG전자의 경우 미국 테네시주에서 공장을 운영 중인데요. 여기서 사용되는 철판을 포스코에서 수입하고 있습니다. 금액은 지난해 3분기 기준 1억 3,191억 원 수준입니다. 관세가 부과될 경우에 LG전자의 부담이 더 커질 수 있다, 이런 의미로 해석할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나 알루미늄 업계는 이번 조치의 타격이 더 클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2018년 철강과 달리 별도의 협상 없이 10%의 관세를 그대로 맞았기 때문인데요. 한국 비철금속협회에 따르면 알루미늄 제품은 주로 알루미늄 박이 미국 시장에 판매되는 주요 제품입니다. 수출 규모는 연간 6억 1,800만 달러, 우리 돈 약 9천억 원 수준입니다. 매년 수출 증가율도 20% 내외에 달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철강 기업들은 결국 미국에 제철소 짓는 것 외에는 답이 없는 것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그래서 미국 현지에 생산 기지를 짓는 방안을 계속해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는데요. 현대제철은 미국의 첫 제철소를 짓기로 하고 루이지애나주를 유력한 후보지로 저울질 중입니다. 미국의 생산 기지를 둔 세아제강은 현지 증설을, 또 포스코는 미국 내 신규 생산 기지 신설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는데요. 포스코 그룹은 이달 초 컨퍼런스 콜에서 미국 진출에 대해서 다양한 옵션을 두고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는 단계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상호 관세를 부과할 방침을 전했지만 이 역시도 구체적인 내용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상호 관세는 양국의 동등한 수준의 관세가 부과되도록 조정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가령 미국 입장에서 무역으로 손해를 본다고 판단되는 국가에는 더 높은 수준의 관세를 부과하려 할 수 있습니다. 지난해 미국은 한국과의 교역에서 역대 최대치인 660억 달러, 약 95조 이상의 적자를 봤습니다. FTA 체결국이지만 무역 수지를 따져서 미국이 상호 관세를 도입할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산업부 이지호 기자였습니다. 오늘 증시 이슈 짚어보는 박혜린의 마켓톡톡 시간입니다. 미중 관세 전쟁 우려가 다시 확대되며 오늘 증시도 크게 출렁였죠. 예측 불가한 상황에 투자자분들 피로감 굉장히 크실 텐데요. 시장의 눈은 관세 전쟁의 무풍지대로 향하고 있습니다. 증권업계의 취재를 종합해 최적의 투자 피난처를 꼽히는 업종, 딱 세 업종 꼽았습니다. 먼저 엔터 업종입니다. 먼저 이 아티스트는 대체할 수 없어서 관세 부과가 어려운 데다 중국 경기 부양책 확대로 무비자 입국이 가능해지면서 국내 아티스트들의 중국 활동도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더불어 이르면 6월 BTS의 복귀가 예상되고 하반기 블랙핑크의 월드 투어 등 빅 이벤트들이 예정되어 있어서 기대감이 높은 상황입니다.
다음은 지난달부터 계속해서 제가 강조하고 있는 조선업입니다. 중국 조선소에 대한 제재가 현실화되면 한국 조선업체들이 반사이익을 볼 것으로 예상되고요. 강달러 환경과 상선 사이클까지 맞물려 조선업종 대표적인 관세 무풍지대로 꼽힙니다. 마지막으로 방산업종입니다. 방산기업이 실적에서 미국을 대상으로 한 무기체계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없고 향후 중동과 동유럽, 동남아를 중심으로 수출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관세 전쟁의 큰 피해는 예상되지 않는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이외에도 운송업종의 경우 보호무역주의가 기조가 강화되면 중장기적으로 교역량이 감소하겠지만 정책 초기에는 그 이상으로 운임이 급등할 수 있어서 위기 속 기회를 찾을 수 있다는 전망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관세 전쟁의 위기감 속에 안전자산인 금으로 이미 눈을 돌린 분들, 또 지금이라도 투자해야 하나 고민하고 계신 분들 많죠. 국제 금값은 최근 온스당 2,880달러를 뚫었고 국내에서도 오늘 금 한 돈 가격이 57만 원을 넘어섰습니다. 전문가들은 올 한 해 시장이 흔들릴 때마다 안전자산 선호로 금값에 영향을 주며 우상향 흐름이 이어질 것이라는 데 의견을 모으고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는 전문가들. 그렇다면 금 투자 어떻게 하는 게 현명할까요? 금 투자는 크게 골드바 등 실물금에 투자하거나 금 통장, 또 KRX 금 시장, 금 ETF에 투자하는 방식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결론만 말하자면 장기 투자를 염두에 두고 대대손손 금을 물려주는 게 목적이라면 실물금에, 수액 투자를 원한다면 금 통장에, 풍부한 세제 혜택을 원한다면 KRX 금 시장에, 금값의 단기 변동성을 활용하고 싶다면 금 ETF에 투자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하나씩 설명을 드리자면 골드바, 시세 차익에 따른 세금을 따로 내지 않아도 돼서 상속이나 증여 등에 활용하기 좋습니다. 다만 매입할 때 부가가치세 10%와 거래수수료, 세공비 등 사실상 금값이 15% 이상은 올라야 수익을 낼 수 있다는 단점이 있기 때문에 장기 투자에 적합합니다. 다음은 금통장, 요새같이 금값이 비싼 시기 0.01g 단위로 투자할 수 있어서 접근이 쉽습니다. 다만 거래수수료 1%와 매매 차익에 대한 배당소득세 15.4% 내야 합니다. 또 최근에 인기죠. KRX 금시장은 부가세가 면제되며 양도소득세도 비과세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만 증권사별로 책정된 별도의 거래수수료 부과해야 하고요. 금 ETF 또 실시간으로 주식처럼 거래할 수 있어서 변동성을 활용하기에 좋지만 금 선물과 현물 어떤 기초자산을 추종하느냐에 따라 실물 가격과 괴리가 있을 수 있고 금 통장과 마찬가지로 배당소득세 15.4% 부과된다는 점 단점으로 꼽힙니다. 참고하시고 나의 투자 성향과 투자 목적에 맞춰 현명한 선택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마켓 톡톡이었습니다. 오늘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경기 회복에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아야 한다며 30조 원 규모의 추경을 제안했습니다. 계속되는 정치권의 압박에 추경 예산 편성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데 문제는 그 돈을 어디서 구하느냐입니다. 대규모 세수 펑크가 나는 상황에서 추경을 하려면 정부가 적자 국채를 발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세종 스튜디오 연결합니다. 전민정 기자. 먼저 지난해 세수 펑크 규모가 확정이 됐는데 세금이 얼마나 덜 거친 겁니까? 네. 지난해 국세 수입은 경기 둔화에 따른 법인세 쇼크로 본 예산보다 30조 8천억 원이나 덜 거쳤습니다. 역대 가장 큰 규모의 세수 펑크를 냈던 2023년에 이어 두 번째로 큰데요. 이러한 대규모 세수 펑크에 정부가 예산에서 쓰고 남은 돈인 세계 잉여금 흑자는 2조 원에 그쳤습니다. 4년 만에 가장 적었던 재작년에 비해서도 7천억 원이나 줄어든 건데 이 2조 원 중 재정에 쓸 수 있는 일반 회계 세계 잉여금은 고작 4천억 원이었습니다. 이 4천억 원은 지방교부세 교부금 정산, 공적자금 상환기금 출연, 채무상환 등의 순서대로 쓰이는데요. 그러고도 돈이 남으면 추가 경정 예산 편성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들어보니 추경에 쓸 돈은 거의 없을 것 같은데 네. 추경 예산 편성을 위한 재원은 결국 이 돈을 빌리는 것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결국엔 적자 국채 발행으로 조달해야 합니다.
특히 올해는 국채 발행에 더 기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트럼프발 관세 폭탄과 비상계엄 사태 후폭풍에 올해도 세수 여건이 녹록치 않기 때문입니다. 네, 그런데 이미 정부가 이 세수 결손을 메우기 위해서 올해 역대 최대 규모로 국고채를 발행하기로 했는데 여기에다가 추경을 위한 대규모 적자 국채까지 더해지면 채권 시장이 그 물량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상당히 큰 부담일 텐데요. 맞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올해 국고채 발행 한도는 197조 6천억 원으로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이 중 순발행 한도만 작년보다 30조 늘어난 80조 원입니다. 만기가 돌아오는 국채를 갚거나 상환 리스크를 줄이기 위한 시장 조성용 국채 발행을 제외한 이른바 적자 국채만 80조 원에 달한다는 의미입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최소 30조 원을 주장하고 있지만 재정 상황을 감안할 때 시장에서 유력하게 거론되는 규모는 15조에서 20조 원 사이인데요. 이 정도 규모의 추경만 이루어지더라도 적자 국채는 100조 원 수준으로 불어날 수 있습니다. 문제는 국채 발행이 급격히 증가하면 채권값이 하락해 국채 금리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특히 올해 초 국고채 공급이 장기물에 집중된 만큼 금리 인하 영향의 2%대에 안착한 10년 이상 국고채 금리는 3%대로 올라설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한 채권 전문가는 30년물의 경우 올해 1월 4조, 2월 5조 8천억 원이나 발행됐는데 여기에 추경 물량까지 가세한다면 금리는 2.9% 정도까지 올라갈 수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고요. 다른 전문가는 추경이 최대 30조 원으로 확대될 경우 시장 금리에 직접적 영향을 주는 10년물도 3%대 초반으로 오를 수 있다고 관측했습니다. 결국 이제 시장 금리 상승으로 이어질 텐데 이렇게 되면 국민들 대출 금리도 올라갈 것 같습니다. 이 경기 살리자고 하는 추경인데 국민들 살림만 더 빠듯해지는 것 아닌가 이런 걱정도 됩니다. 그렇습니다. 정부가 적자 국채 발행을 꺼내는 이유도 시장에 많은 국채가 풀리면 국채 금리가 인상되고 국채를 매입하는 주체인 시중은행들의 조달 비용 증가로 대출 금리가 오를 수 있기 때문인데요. 대출 금리 상승은 곧바로 서민들의 대출 원리금과 이자 부담 상승으로 연결되고요. 은행에서 자금을 빌려 쓰고 있는 기업들도 이자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더욱이 시장에 한꺼번에 많은 돈이 풀리게 되면 물가까지 밀어올릴 수 있습니다. 다만 연초부터 추경 논의가 가시화되면서 이미 시장에 어느 정도 선반영됐다고 보는 시각도 많습니다. 계엄 사태 초기였던 지난해 12월 초와 비교하면 현재의 국채 장기 금리는 약 0.02%포인트가량 높게 형성돼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시장에선 적자 국채 1조 원당 장기 금리가 크게는 0.01%포인트 오를 수 있다고 보고 있는 만큼 어느 정도 추경 가능성을 소화하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세종 스튜디오였습니다. 코스피가 트럼프발 관세 쇼크에도 2,520선을 지켜내면서 비교적 선방을 했습니다. 이 시장이 악재들을 잘 받아내면서 그동안 꾸준히 거론됐던 이 저점론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증권부 김원규 기자 나왔습니다. 김 기자, 오늘 삼성전자가 3% 넘게 오르기도 했고 시장이 잘 버텨줬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었습니까? 전문가들은 대체로 어느 정도 빠질 만큼 빠졌다. 그러니까 좀 악재들이 어느 정도 선반영됐기 때문으로 분석합니다. 실제 외국인은 지난해 하반기부터 최근까지 6개월간 코스피에서 23조 원을 팔아치웠잖아요. 전체 코스피 시가총액에서 외국인이 차지하는 비중이 현재 약 32%를 차지하고 있는데 지난해 연 저점이었던 31.3%에 근접하고 있습니다. 또 연말 비상계엄 사태에 이어서 트럼프발 관세 전쟁 등 대내외 불확실성이 지속하면서 외국인들이 대외 이슈에 취약한 코스피를 외면했다는 거죠. 오늘도 외국인이 2,700억 원 순매도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10일 모든 철강 알루미늄에 25%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발표에도 증시가 선방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뭐 일단 숫자로만 보면 코스피가 빠질 만큼 빠진 것 같습니다. 사실 뭐 저평가라는 얘기를 하도 오랫동안 수도 없이 하다 보니 좀 물리는 느낌도 있는데 네. 지금 우리 증시가 얼마나 저평가되어 있는 겁니까? 우선 이제 주가 순자산 비율 PBR에 대해서 좀 짚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네. 시가총액을 순자산 비율로 나눈 거죠. 이제 현재 주가가 한 주당 순자산 대비 몇 배로 거래되는지 알 수 있는 수치입니다. PBR이 1배 미만이면 보통 시장에서는 기업 가치를 저평가받고 있다, 뭐 이렇게 평가하기도 하죠. 네. 현재 코스피 PBR이 0.84배인 가운데 PBR 1배 미만 상장사는 현재 567개사 정도 됩니다. 지난해 1월 말 540개사 대비해서 27개 정도가 더 늘어난 거죠. 우선주와 그리고 또 스펙주를 제외하면은 코스피 상장사가 810개사인데 전체 70% 정도 해당합니다. 앞서 폭락을 거듭했던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시절이었던 73%를 기록한 이후에 비율만 놓고 보면 현재 최대치입니다. 뭐 그런데 이제 바닥 밑에 뭐 진바닥이 있다 이런 말도 흔히들 하는데 PBR이 낮다고 뭐 투자할 만하다 이렇게 보기는 어려운 것 아닙니까? 결국 뭐 상장사의 이제 펀더멘털이 이제 뒷받침돼야 되는데 그 기본이 이제 실적이잖아요. 네. 이런 부분들이 뒷받침돼야 한다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겠죠. 이경민 대신증권연구원은 이제 불안 심리가 잦아드는 것만으로도 기술적 반등을 모색할 수 있고 상장사의 펀더멘털의 긍정적인 변화가 가시화되면은 추세 반전도 가능할 것이라고 내다보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현재 PBR 1배 미만이면서도 실적도 어느 정도 개선돼야 한다는 거죠. 네. 지난 2022년부터 2025년 영업이익 예상치 기준 현대코퍼레이션이 지금 저 PBR 종목 중 최근 4년간 연평균 영업이익률이 꾸준히 우상향하고 있습니다. 같은 기간 영업이익률이 또 오르는 저 PBR 종목은 삼성물산, 기아, 현대위아, 한국행컴퍼니 순입니다. 이 말씀하신 이 저 PBR 종목들 보니까 대부분 이제 수출 기업들이라서 앞으로 벌어질 관세 전쟁에서 좀 자유로울 수 없을 것 같은데 혹시 뭐 저평가된 이 주목할 만한 내수 종목들은 없습니까? 단기적으로는 좀 접근해 볼 수 있는 그런 내수주로 이제 금융주가 좀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올해 추정되는 저 PBR 주요 금융주로는 이제 DGB 금융지주가 지금 현재 최저 수준이고요. 뒤이어서 우리금융지주와 BNK 금융지주, 기업은행, 하나금융지주가 이제 0.3배 수준에 머무르는 상황입니다. 게다가 배당 성향이 높다는 점도 현재 투자 매력이 좀 높아지는 요인 중 하나죠. 금융주 대부분의 이제 배당 성향이 20% 이상입니다. 삼성전자를 제외하면은 코스피 대기업 대부분이 10% 중후반대인데요. 예컨대 뭐 배당 성향 20%는 벌어들인 수익의 20%를 배당한다는 얘기입니다. 이제 발생되는 리스크가 또 해소될 수 있다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증권부 김원규 기자였습니다. 뉴스 플러스 오늘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